아이고. 보자. 자, 드디어 뭘 할 것이냐? 어토믹 오비탈스. 자, 저기 제목 보이시오? 자, 어토믹 오비탈스. 우리말 번역이 뭡니까? 바로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 나하고 아주 화학을 자세히 공부하기도 전에 뭐 화학 원 과정만 해도 뭐 S, P, D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양자역학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온의 해석이었죠. 보온. 그래서 그 보온의 해석과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의 뭐 어떤 뭐 이렇게 융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수소 원자 모델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하이드로제닉. 자, 이건 무슨 말이었어요? 하이드로제닉. 이거는 오늘 퀴즈 본 그 보호 모델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자, 어떤 뜻이냐면 전자가 몇 개뿐? 전자가 한 개. 그런 상황을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전자가 하나뿐인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런 말을 쓰는 건데, 그러한 원자 모델에 대한 그 양자역학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진짜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진짜 전자 한 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좌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표현해 보기 위해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X, Y, Z축으로 돼 있는 3차원 직교좌표계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이대 여기에 어떤 한 위치, 이 위치를 지금 그 좌표를 X, Y, G라고 해보자. 그럼 이 좌표를 왜 설정하는 거냐? 우선 여기 잘 보시면 원점 보이죠? 원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원자 오비탈에서는 이 원점에 보통 누가 있겠습니까? 이 원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원자 핵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럼 난데없이 내가 어떤 위치를 규정하려고 하면 이 위치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위치에는 전자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에서는 그 전자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핵을 원점으로 두고 핵에서 이 전자가 어떤 좌표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고전적인 직교 좌표계로 이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G축으로 몇 칸 가 있다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하디? 어디 봐요? 나를 봐야지. 적어놓은 걸 봤다고요? 내가 꼴보기 했구나? 보고 불쾌하고 막 그렇구나? 그래요. 좀 봐줘요? 그래. 모아팁 진짜 사람 소통도 안 되고 이상한 사람 진짜 어쨌건.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사칙연산 등에는 직교좌표계가 큰 뭐 불편이 없는데 이놈을 좀 전문적인 계산을 할 때, 전문적인 계산. 그럼 여기서 전문적인 계산은 뭐냐면 바로 적분 같은 거예요. 특히나 중적분. 중적분이란 말 저번 시간에 처음 했었죠. 그렇죠? 중적분의 뜻이 뭐였어요?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적분하는 일. 아시겠죠? 그런 걸 중적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자연과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계산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제 아직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까지는 배워본 적은 없죠. 말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막 배우고 그러본 적은 없죠. 이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테크닉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과 과정에 가시면 막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아마 물리학을 조금 먼저 배우신 학생들은 살짝 소개를 봤을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 테크닉 같은 거를 펼칠 때 이 직교접표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면 그 영어로 된 책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화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써놨지 영어로 된 책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커테스트로피라고 돼 있어요. 커테스트로피. 그럼 커테스트로피가 뭐예요? 커테스트로피. 대재앙. 막 지진 나고 쓰나미 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 그 커테스트로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적분으로 표현을 할 때 직교접표계는 대재앙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영어로 된 책에는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직교접표계가 그런 것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직교접표계 대신 활용하는 게 바로 이 극좌표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극좌표계.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극좌표계 잘 안 배우잖아요. 잘 안 배우죠.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는 그 수학 커리큘럼에 극좌표계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극좌표계를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내가 고등학교를 92년 뭐 이럴 때 다녔으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극좌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빠져있죠. 요즘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과학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을 영어로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폴라 이렇게 쓴 거고 좌표계를 영어로 코디네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올디네이트라고 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규정되는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좌표계도 x, y, g라고 하는 이 뭐냐면 직교좌표계에서도 이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역시나 3차원을 표현하려면 극좌표계에서도 변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r, 시타, 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r, 시타, 파이. 그러면 이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한 3개의 극좌표계의 의미가 뭐냐? 우선 r이라고 하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 아시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걸 표현해주는 좌표계 하나 r.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 핵을 위치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한 거리는 양수다 이렇게 규정하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극좌표계에서 필요한 정보 바로 위도가 있습니다. 위도. 그런데 그 위도를 어디서부터 규정하느냐? 바로 지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위도입니다. 아시겠죠? 지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그러면 만약에 이 세타가 0도다. 그럼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0도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지축 플러스 지축 방향이 위도 0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역시나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도의 변역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하면 모든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도에서 몇 도라고 하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0에서 파이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위도가 0도다. 무슨 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도가 0도다. 무슨 극 얘기하는 거예요? 위도가 0도다. 북극 얘기하는 거죠. 북극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180도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남극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위도는 지구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항해학에서 얘기하는 위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지구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위도하고는 약간 다르죠. 뭐냐면 지구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위도는 어디가 0도예요?
적도를 0도로 두고 북쪽을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남극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수학에서의 위도는 북극이 0도야, 아시겠죠? 그래서 북극을 0도로부터 1, 2, 3, 4, 5, 6, 7, 8, 90, 90이 적도고 그 다음에 180도가 남극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또 하나 필요한 정보가 경도입니다. 자, 이 경도는 어디를 기준으로냐면 X축입니다. 그리고 경도를 뭐냐면 정의하려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좌표 X, Y, G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Z축 좌표가 0인 또 하나의 점을 하나 규정을 해. 이런 걸 왜 수학 시간에 뭐 정사형 뭐 이런 말 쓰잖아. 정사형. 그래서 뭐 이게 위치가 있는데 위에서 뭐 플래시를 비추면은 이렇게 탁 생기는 그림자 위치. 그게 이제 이 위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XY 평면상에 있는 내가 원하는 점의 정사형 위치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X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요거를 위도, 이거를 경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로 정의하면 모든 위치들을 표현할 수 있겠어? 라비, 몇 도에서 몇 도면 모든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 바로 0에서 2파이까지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위도, 경도를 규정을 해주시면 x, y, g가 아니어도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규정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5번 알겠니? 그래. 그렇지. 폴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점에 내가 핵이 있어. 그러면 요 위치에 전자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 위치를 규정하고 싶어. 그럼 얘를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G축으로 몇 칸 이래도 되지만 이 똑같은 점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야. 그 다음 G축에서 떨어진 각도가 몇 도야. 그리고 X축에서 떨어진 각도가 몇 도야. 이렇게 해도 이 점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의 방식을 극좌표계라고 한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언급한 이 극좌표계가 기존에 사용하던 요런 직교좌표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이 Z축 좌표는 금세 파악할 수 있어요. 뭐라고? R, 코사인, 세타.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 직각.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거리가 R이면 R, 코사인, 시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Z축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얘는 R 사인 세타겠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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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R 사인 세타일 거고 그 R 사인 세타에 대한 코사인 파이를 해주면 바로 X축 좌표가 나올 거고요. 이 R 사인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걸어주면 Y좌표가 나오겠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기하학을 활용하면 이런 꼴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수학은 아니잖아요. 화학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화학에서는 뭐 굳이 이 수식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봐두시고 나중에 실제로 좌표를 변환하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진짜로 계산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화학적인 정성적 분석을 할 때는 저걸 가지고 실제로 막 활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여하튼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극좌표기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직교좌표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극좌표기로 바꿔놓고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극좌표계로 수리적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파동함수 이 파이 이름이 뭐죠? 파이 이름? 파이 이름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이름이 파동함수잖아요. 근데 이 파동함수를 어제가 아니지 일요일날 그 본의 해석 등을 얘기를 할 때는 그 파동함수를 x좌표, y좌표, g좌표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들의 그 뭐냐면은 위치들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계산하는 게 아주 불편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이 파동함수에 대한 변수들을 뭐로 바꿀 거야? r 시타 파이로 바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의 x좌표에다가 뭘 집어넣어? x좌표에다가 이거 넣어. y좌표에다가 뭐 넣어? 이거 넣어. z좌표에다가 뭐 넣어? 이거 넣어. 넣어서 우르르 계산한 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파동함수를 극 좌표계로 표현할 거야. 자, 그런데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뭐를 구해보려고 하냐면 확률. 자, 확률 영어로 프로바빌러티. 이 단어는 저번 시간에 뭐 엄청 얘기했었죠. 프로바빌러티. 러비 기억나요? 그렇지. 자, 그런데 사실 파동함수는 무슨 함수라 그랬어? 파동함수는 그 함수값 자체가 복소수라고 했지. 그래서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라비. 없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파동함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일 뿐인 거지 파동함수 자체는 가치가 없었다라고 원래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본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그 복소수를 크기의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복소수가 양수로 바뀌잖아. 크기는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동함수의 크기를 제곱한 여기에 있는 요 함수. 이 함수 이름이 뭐예요? 원래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한 함수. 이름 뭐였어요? 그렇지. 바로 프로버빌러티 density function. 자,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아시겠죠? 의미는 뭐야?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아시겠죠? 자, 무엇디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그래서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X변수가 변하는 X1에서 X2까지 정적분을 하고 그게 끝나면 Y변수에 대해서 Y1에서 Y2까지 정적분을 하고 나머지 Z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이 XY G로 규정되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를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이렇게 극좌표계로 바꾸면 이때 이 적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어쨌건 XYG에 대한 적분을 하듯 각 좌표 성분인 R 시타 파이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매우 묘하게도 이 적분 기호 있죠. 적분 기호. 이게 어떻게 바뀌었음이야? 요렇게 바뀌었음이야. 보이시죠? 요렇게 바뀌었음이야. 그래서 사실 얘는 뭐야? X축으로 적분해라, Y축으로 적분해라, G축으로 적분해라 그런 표시잖아. 그런데 이 dx, dy, dz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어? d 타우. 요걸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3차원 중적분 기호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 d 타우를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xyz인데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됩니다. r제곱 사인 스타 dr d스타 d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얘가 이렇게 변형되느냐에 대한 수리적 근거 혹은 증명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있지만 우리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화학 시간인지라 얘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증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외로 증명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해요. 기하학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뭐 수학 시간이 아닌지라 이거 증명해라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화학 시험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텐데,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크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재에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자, 그게 어딨냐면 교재 쭉 넘겨보시면 어디 있느냐? 교재에 3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3. 자, 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3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이세요? 32페이지 그림 3 보이세요? 찾았어요? 그 그림 보이죠? 예? 그림. 그래서 이제 교재를 쓱 살피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기 32페이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쟤를 기하학적으로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과연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 이게 그 왜 수학 시간에 각도를 표현할 때 도 말고 레디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레디언. 그래서 레디언 개념에 의하면 여기 반지름 R이고 여기 각도가 끼인 각이 C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셋 사이의 관계가 뭐야? 이 셋 사이의 관계가 뭐야? L은 R 세타잖아. 이런 걸 레디언 개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개념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게 그림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면 어떤 거리라는 개념과 각도라는 개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dx, dy, dz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나올 리가 없어. 알겠어요?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요 부분을 외워. 왜? 이거 뒤에서 또 나와. 알겠죠? 또 나와.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의 d타우, 이걸 다른 말로 최적소라고 했었는데 그 최적소 표현이 xyz가 극좌표계가 되면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파이로 바뀐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엘로 알겠니? 요런 정도는 우선 기억을 해두시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필요한 좌표 변환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초입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분리입니다. 변수분리. 변수분리. 자, 그럼 이제 변수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변수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선 바로 들어가긴 못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개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우선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게 바로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 ZE 플러스라고 쓰면 라비 뭘 표기하는 방법이죠? 원자 핵 핵전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폴 Z가 뭐예요? 뭐라고요? 유효핵전하요? 유효핵전하는 우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은 내가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지금 지금 저 폴은 나는 유효핵전화 아는데 뭐 이 유효핵전도 모르는 이 버러지들 막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는 알고 다른 친구는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 유효핵전화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알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건 자, 그냥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건 표기할 때 Z 쓴 다음에 아래 첨자 EF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냥 Z라고 쓰면 뭐냐고? 원자번호. 진짜 원자번호. 원자번호의 뜻은 핵 안에 들어있는 니기의 개수, 양성자 개수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원자번호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E 플러스의 뜻은
양성자 전하량 아시겠죠? 양성자 전하량은 전자 전하량이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을 E 플러스라고 표현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핵 안에 양성자가 Z개 있으면 전체 양전하량은 ZE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핵전하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죠, 요거. 이게 오늘 얘기했던 보호 모델에 답다 나오잖아요. 아, 너는 공부를 안 했다 그랬지. 아, 진짜. 진짜 폴. 진짜 이상한 날에 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무아띠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이번 학교 중간고사 나온다잉. 나온다잉. 참네. 자, 어쨌건. 그러면 이따 요거는 핵이요. 요건 전자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어. 위치 에너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우선 첫 번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이만큼이 몽창 다 뭐냐? 그냥 상수야. 상수. 그래서 숫자 4도 숫자 파이도 다 상수지. 그리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상수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수 표현을 이렇게 그 자세하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축약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K로 치환해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라비는 이걸 K로 썼었는데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쓰진 않았거든. 그래서 우선은 4파이 입실론 제로로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K로 바꿔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웠다고요? 지워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잘했어요. 아까 썼잖아요. 아까 썼었잖아요. 이제 발뺌 하는 거 봐라. 라비 진짜.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떤 상수에다가 자, R이 뭡니까? R. R이 두 입자 사이, 정기적 입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곱은 뭡니까? 그 둘의 전하량 곱하기잖아. 전하량 곱하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전기적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 수식을 제시했던 사람 이름이? 요 수식을 제시한 사람 이름이? 누가 이 식 제시했어요? 쿨롱. 그래서 저때 얘기했지만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증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 것들이 설명이 잘 된다라고 제시하고 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쿨롱 에너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 전하들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이런 꼴로 표현한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쓰고 나니, 잘 보시면 라비 regardless of 무슨 뜻이에요? regardless of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는 영어 구문 독해에 나오잖아. 저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영어라고 있는 건 알아요? 라비 그건 알아요? 그래. 그래서 regardless of 무슨 뜻이에요? 좋아. 엘로이? 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오바마가 저기 네이티브예요? 진짜로요? 오바마 네이티브일 줄 알았어요. 저 콩고 공화국이나 저기 탄자니아 지금 소말리아 이쪽 좋습니다. 그쪽 사람들 영어 잘 쓰시거든요. 자, 오바마 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정말 잘하네. 오바마 원래 영어 잘했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정도 이 단어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진짜 영어 어떡할 거니 너네? 영어. 아유, 진짜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나도 영어가 안 된다. 그래. 영어 중요한데. Anyway. 여기 보시면은 regardless of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무관한이라는 뜻이에요. 무관한.
뭐에 무관하냐? 바로 세타와 파이요. 오, 시타는 뭐고 파이는 뭐예요? 시타는 뭐고 파이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위도하고 경도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수식 중에 시타하고 파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직 뭐로만 결정돼? 오직 뭐로만? 오직 거리로만. 뭐가 결정된다? 위치 에너지가 결정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핵과 전자와 같은 저런 정기적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위도, 경도 이걸 한꺼번에 그냥 위치라고요. 그죠?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고 방향. 한꺼번에. 왜냐하면 각도가 정의되면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이나 전자와 같은 정기적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보시다시피 방향에는 관계가 없고 거리로만 그 위치 에너지가 표현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슬쩍 할 수 있냐면 이게 방향하고 거리가 이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개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슬쩍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웨이브 펑션.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으로 파동함수. 아시겠죠? 파동함수. 이 파동함수가 R이 뭐지? R이 뭐지? 거리인 어떤 수식 부분과 세타 파이가 뭐야? 세타 파이. 위도, 경도, 방향. 그 방향을 나타내는 수식 부분으로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인수분해.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 배워본 적 있죠? 수학 시간에 막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떤 수학 시간에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떤 수식이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걔는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풀기 어려워지는 거야? 훨씬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 r 시타 파이라는 변수가 드글드글드글한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거리로 나타내는 수식 부분과 방향을 나타내는 수식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거는 굉장한 수리적 진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증명될까? 증명되지 못할까?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가정을 하느냐? 첫 번째 직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예요. 에너지를 고전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정기적 입자 사이에 에너지를 표현을 할 때 거리만 관여하는구나. 이런 것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사실 가정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 겨우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안 하고 가정하잖아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정을 안 하면 못 풀어서 가정하는 거지 왜 저렇게 가정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경외롭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자연과학을 까디집어 놓고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 인간들이. 그냥 인간이 겨우 어떻게 표현해 보기 위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일 뿐이에요.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아무도 증명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연과학은. 그래서 자연과학은 전 우주의 진리를 밝히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 테크닉을 미분방정식에서 변수분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런 테크닉을. 아시겠죠? 요런 테크닉 혹은 이런 가정을. 자, 그러면 이따 라비 이름 뭐라고? 영어로?
웨이브 펑션. 그러면 난데없이 등장한 요 인수분해 된 꼴들 얘들도 이름 하나 붙여줘야 되겠지. 그지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부르는 이름 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radial part라고 합니다. 무슨 파트? radial part. 자, 폴 읽어봐요. 시작. radial part 아시겠죠? 그리고 이 radial part 한글 번역은 뭐냐면 한글 번역은 방사상 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part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말로 이름을 부르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방사상 부분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얘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지?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angular part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은 각 부분. 그래서 R로 표현한 radial part, Y로 표현한 angular part 이 두 부분으로 웨이브 펑션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 관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원 운동을 표현하는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 저 함수를 도입해서 원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무관하게 고전 수리물리학에서 저 y라는 함수를 쓰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도입해 쓴 거라 원래 그 고전 파동 역학에서의 뭔가 관습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또 물리 전공이 아니라서 y의 그 유래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 물리시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지.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변수가 나뉘는 테크닉을 뭐라고 얘기한다? 변수 분리, 알겠죠? 변수 분리.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실 갔다 오세요. 오바마 아니 해그리드